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자,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는 김현철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사회복지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이에요. 응용학문. 그러니까 응용학문이라는 얘기는 순수학문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은 실천적이다 라고 해서 실천학문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이 갖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갖는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사회복지학은 다학적이다 혹은 학제간 연구를 한다. 다른 말로 통섭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학이란 어떤 순수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도 들어가 있고, 경제학도 들어가 있고, 정치학도 들어가 있고, 심리학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학 중에서도 뭐 정신의학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오로지 사회복지라고 하는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학을 강의해 오면서 두 가지, 특히 경제학적인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마인드가 없으면 사회복지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처음에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사회복지학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이념들이 있어. 뭐 반집합주의, 조지와 웰딩의 반집합주의, 그 다음에 뭐 자유방임주의, 뭐 여러 사회투자국가,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흘러나올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려면 기본적인 경제학 또는 정치학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좀 알고 가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회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면,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자녀, 뭐 제도, 선별, 보편, 그렇죠? 사회복지냐, 사회사업이냐,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뭐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 이런 거 보면은 다 거의 국어적인 거예요. 국어적인 거. 국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느냐. 요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앞부분을, 기본서의 앞부분을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냐? 물론 시험의 흐름 그 자체가 나오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흐름을 알고 모르고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어떤 감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경제학적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경제학적 흐름에 대한 얘기. 네. 자, 경제학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글씨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지, 잘? 저는 보여요. 보여요? 보여?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주려다가 여러분들 오늘 필기하면서 따라오라고 내가 일부러 좀 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 준비 들어가거나 좀 본격화될 때면 그때 제가 프린트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경제체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체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은 희소해. 희소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보다 자원의 양이 적어요. 그거는 선사시대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싶은 직업들의 군이 많으면 우리는 굳이 공무원을 시험이라는 것을 봐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공직이 더 적으니까 우리는 공무원 시험 제도라는 걸 갖고 있겠죠. 항상 모든 자원은 희소해요. 근데 그 희소한 자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뭐를 중심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 경제체제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원시 공산제 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소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즉
모두가 돌을 들고, 모두가 돌을 들고 돌도끼 들고, 돌도끼 들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모두가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정도의 생산적인 흐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런데 자, 경제 체제 중에서 경제 체제의 큰 흐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자,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이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시장이 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얘기는 그것은 정부 계획 속에서 풀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출발점 속에서, 자본주의 출발점 속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중상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중상주의. 과거서부터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 농경 중심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농경 중심 사회였다가 갑자기 상업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조선 후기 들어가면 상업이 강조되듯이 유럽도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든가 엘리자베스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항록의 척 이런 시대가 있죠.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상주의입니다. 즉 상업을 중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기도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상업을 중시하는데,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업을 중시하는데 그거를 정부 주도하에, 정부의 보호하에, 정부의 계획하에 다 진행했던 거예요. 여기에 최초로 반기를 든 인물이 누구냐? 아담 스미스라는 인물입니다. 아담 스미스.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가 생산될 것이고, 무언가가 생산되면 누군가는 사갈 것이고, 그러면서 알아서 돌아갈 것이니까 니네가 보호무역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러면서 최초로 자본주의가 혹은 시장경제가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예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중상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자유방임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는 좀 더 시장 중심적인, 그러니까 아예 정부는 필요 없다. 그럼 정부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야경국가론이라는 게 나와요. 야경국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니네는 야간에 경찰 역할만 해. 나머지는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좀 우리 좀 내버려둬. 이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바람대로 그렇게 시장 경제가 흘러가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알아서 내버려 뒀더니 부가 한쪽으로 독점이 되는 거예요. 부가 한쪽으로 독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면 시장에 나가서 뭘 못 사고, 시장에 나가서 뭘 못 사니까 시장에는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또 노동자들 자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는 게 독점 자본주의고, 이 독점 자본주의의 끝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공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1929년도에 대공황이라는 큰 사건이 터져요. 자, 그러면 이 독점 자본주의 시절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 독점 자본주의의 결과물로 두 가지가 생겨났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는 막스라고 하는 걸출한 사회학자, 경제학자가 등장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실험을 해서 실제로 러시아 혁명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해요. 시장에 맡겨두니까 자본가들만 배를 불리우고 실제 노동자들은 배골고 직장 잃고 못 사는 이런 사회가 오니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제 막스보다 약간 늦어요. 케인즈의 등장은 1930년대고 막스의 등장은 이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후반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19는 아니야. 1907인가? 러시아 혁명이? 1917인가? 네, 역사 시간 아니니까요, 우리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등장하는 거야. 이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케인즈는 뭐냐면, 다분히 이 사람은 시장 경제적으로 그 해법을 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자. 누가? 정부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시대는 끝났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제 보이는 손의 정부가 등장해서 그렇다고 마르크스처럼 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있고 시장은 굴러가되 그 시장이 잘 굴러가게끔 사람들이 지금 수요력이 없어서 이런 대공황 같은 게 터지니까 사람들의 수요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자. 그게 바로 뉴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흐름들이 등장을 했고, 자, 그랬는데 또 하나의 흐름이 뭐가 등장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수정자본주의와는 좀 달라요. 수정자본주의의 뿌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사회민주주의의 뿌리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인데 좀 더, 시장을 좀 인정하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변화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라든가 북유럽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민주주의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좀 온건한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요 시절만 하더라도 이젠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건 당연시 되는 거야. 요 시절만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하는 건 되게 불온시가 됐었어. 불온시 되거나 아니면 막스처럼 극단적으로 정부가 노동자 계급이 당을 만들어서 집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요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시장을 인정하고 물론 요 시절에도 사회주의는 존재했었죠. 1980년대 후반까지 혹은 9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는 존재했었지만 주는 좌파의 중심은 사회민주주의였던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정책, 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복지국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조금 더, 적극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큰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오일 쇼크라는 사건이에요. 오일 쇼크 또는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 정부가 등장해서 물가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게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이제 과감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쳤던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이젠 더 이상 정부의 정책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실업이 떨어지거나 실업이 많아지면 물가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도 올라가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인 이 기름값이 갑자기 상승하니까 이게 이젠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거봐라. 정부 니네가 개입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로 가야 된다. 다시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아담 스미스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미국에서의 레이건이고 영국에서 대처라는 여자 수상이에요. 대처라는 여자 수상이 그 취임식을 하는데 그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배지를 다 달고 들어왔대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배지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 취임식에 다 사람 얼굴로 하는 배지를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신자유주의, 대처나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즉 다시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 하면 제일 키워드가 뭐 민영화, 국가가 담당하던 철도사업, 석탄산업 이런 것들 다 민간에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과감한 정리해고, 노동자들, 노동조합 이런 거 좀 필요 없다. 뭐 이런 관점으로 가고, 또 급격한 시장 개방, 뭐 세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마지막에 등장한 흐름은 뭐냐면, 자, 영국에서 90년대 중후반에 어떤 정치인이 한 명 등장하냐면 토니 블레어라는 정치인이 등장해요. 이 토니 블레어의 정책보좌관이 앤서니 기든스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기든스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제3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든스가 이야기하는 제3의 길은 우리 한번 영국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회민주주의 해봤잖아. 우리 복지 많이 해봤잖아. 그리고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야. 신자유주의도 대처 때 해봤잖아. 근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 그러면서 생산적 복지, 노동 연계 복지, 이러면서 제3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회 투자 국가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약간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보다는 확 왼쪽에 있는 그런 노동당, 그때 이제 그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그 후보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3의 길까지 오갔고, 그러면 우리나라나 기타 다른 나라의 역사는 어떠냐? 기본적인 흐름이 다 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요 상황 속에. 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케인즈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제3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 역시나 아직도 덴마크 이런 데 가면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 시대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흐름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굳이 사회복지 정책과 굳이 관련이 없는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흐름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무수하게 쏟아지는 이념들, 무슨 모형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틀로 봐야 된다. 이런 틀로 봐야 되고,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주의 지향적인 거는 왼쪽 좌파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주의 중심인 것은 우파 혹은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가깝고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모형, 어떤 학자가 여러분 이 이념이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것, 예를 들면 제 눈에는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기에는 자유주의나 혹은 신자유주의나 반집합주의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구분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학자들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개념을 정교하게 사용하고 구분을 잘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덕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다 구분법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그래도 요쪽이다, 요쯤이다, 그 위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 위치 파악만 하셔도 시험 문제를 제가 드린 요 표 있죠. 이 비교표. 이 비교표만 여러분들이 위치 파악만 잘해도 2문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사회복지 문제에서. 실제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특히나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조지와 웰딩의 이 구분법하고 그 다음에 자 웰렌스키와 르보의 구분법하고 그 다음에 에스핑 앤더슨의 이 구분법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요 3개 중에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에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에 관한 것들도 매번 출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용어에 대한 이해,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우파들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거예요. 우파들은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우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 고전적 자유주의. 제가 왜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쪽에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전적 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자유방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중상주의에 반대해서 무조건 시장에 맡겨 정부 니는 경찰 역할만 해라고 이야기했던 아담 스미스 정도 수준의 자유주의는 완전 오른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처와 레이건이 등장해서 케인즈주의도 반대하고 사회민주주의도 반대하면서 다시 아담 스미스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 역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우파적 시각이에요, 가장.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은 주로 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런 표현들은 주로 정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정치학적으로 신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를 표현하면 그게 신보수주의랑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치학적으로 신보수주의라는 말은 어쨌든 새로운 우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우파랑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보이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얘기해봐라. 뭐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차이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회복지 대학원생이 되거나 사회복지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같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이런 것 정도는 같은 동네에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왼쪽이긴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인 것들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최소한의 사회복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저생계비는 지원해야 된다. 사람들이 최저생활의 어떤 빈곤 문제는 빈곤선은 지켜줘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이거보다는 약간 왼쪽입니다. 이거보다는 약간 왼쪽이지. 수정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케인즈라고 했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수정자본주의란 말하고 케인주의란 말하고. 케인주의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돈을 채워줘야 된다. 누가? 보이는 손이. 보이는 손이 누구야? 국가야. 정부야. 그러면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국가 개입주의나 케인주의나 수정자본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중도 노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크게 덩어리를 4개로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크게 4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지금. 이쪽은 다 우파적이고 이쪽은 좌파적이야.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중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도적 성향이 있는 거지. 가운데쯤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쪽은 실용주의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도 노선 실용주의 다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자, 실용주의라는 말은 좀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은 뭘 좀 강조할까? 이념을 되게 강조해. 이념을 되게 강조해. 근데 요 파란색으로 칠한 요런 사람들은 좀 더 실용을 강조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실용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도에 있는 사상적인 이념의 흐름 중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즉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민주주의 혹은 자,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회주의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라 좀 민주적인 사회주의. 조금 더 사회주의로 혁명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실용적. 실용적.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우리는 약간 그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요거 여러분 보이세요? 사회투자국가는 제가 어디다 썼냐면 여기다 썼어요. 여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사회투자국가는 기본은 좌파적 성향이 좀 강한데
좌파적 성향이 강한 것 중에서 가장 우파적인 성격이 강한, 가장 중도적인 성격이 강한 게 뭐냐? 그러면 기든스의 아까 얘기했던 제3의 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거.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주의를 최초로 사회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했으니까 마르크스주의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신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내용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내용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데 새롭게 등장한 마르크스주의라는 의미 정도만 갖고 있어서 신자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점진적이면 이쪽은 급진적이고, 이쪽이 민주적이면 이쪽은 좀 혁명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요건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요 덩어리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념과 모형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조지와 윌딩을 볼게요. 자, 조지와 윌딩을 볼게요. 조지와 윌딩은 이 우파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집합주의가 여러분 뭐냐면 공동체주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체주의.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우파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개인, 사익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파적인 생각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여기서 자유주의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좌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집단, 즉 공동체, 시장보다는 정부, 당,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반집합주의라는 것은 그런 공동체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파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뭐 소극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니까 집합주의의 아주 조금 정도의 집합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지와 윌딩의 구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페이비언이라는 말은 좀 신중한, 조금 점진적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영국의 노동당의 최초의 입장,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영국의 그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나 페이비언 민주주의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서로 표현 방식을 달리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건 뭐 마르크스주의는 똑같이 표현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커라는 사람은 이쪽을 자유방위명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자유주의, 여기 자유주의 있으니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뭐 이거 파커의 구분법은 일반적인 거니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퍼니스와 틸튼 같은 경우에는 적국국가, 여기서 얘기하는 적국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여기서의 적국국가라는 개념은 정부가 뭘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장이나 개인의 활동을 보장한다, 뭐 이런 뜻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국가는 뭐 사실 요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요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라임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비교표니까 요쯤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보장국가는 시장에 맡기되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 전반에 어떤 복지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사회복지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핑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보수 조합주의. 그리고 조합주의라는 말은 조합주의란 말이 있는데, 이 조합주의란 말하고 집합주의란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집합주의 자체는 좌파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조합주의는 약간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조합주의일 수도 있고 진보적으로도 조합주의일 수 있어요. 즉 우파적 시각으로도 조합주의가 있을 수 있고 좌파적 시각으로도 조합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사회민주주의는 뭐 같은 흐름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티티모스랑 미슈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제가 요렇게 이제 한 거 있잖아요. 색깔이. 여기 네 가지, 요 네 학자는 이 틀을 조금 따릅니다. 요 네 가지 틀.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요 네 가지 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따르면서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한데, 이 티티모스부터 여기까지는, 윌렌스키와 르보까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구분법을 구분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성향, 즉, 좌파냐 우파냐를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구분법은 좀 따로 좀 봐야 돼요.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요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좌파와 우파, 즉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가 어떠느냐,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가 어떠느냐, 시장과 계획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이런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드렸겠지만 이 두 가지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 이거는. 자, 페미니즘은 사실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좀 애매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를 좀 더 강조하는, 혹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통합적 관점이 있고, 이거는 환경이야, 환경. 그래서 이거는 좌파냐 우파냐 그렇게 분류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거는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었던 우파들은 당연히 복지국가는 말도 안 되죠. 왜? 정부가 개입하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원천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파적 사고니까. 단 반대지만, 아까 제가 요 자유주의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요쪽은. 요쪽은 최소한의 복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 자, 이쪽은 오히려 복지를 지향할 것 같은데 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들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복지는 오히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속이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별로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복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3인주의 그룹. 세 번째 칸. 여기가 복지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지국가 하면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북유럽 3인주의 국가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복지는 페미니즘적 혹은 성인지적 원칙만 잘 지켜준다면 제한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자,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생태주의나 녹색주의는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복지국가 자체를 반대해요. 자, 여러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복지국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입장을, 복지국가에 대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지금 요거를 우리 인강으로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필기하면서 따라오시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위치야, 위치.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철저하게 경제학과 정치학의 기초에서, 특히 경제학의 기초에서 여러분에게 흐름을 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한 거야? 시간적 흐름으로 정리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념적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접근을 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던 내용들이 기본서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 우리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